예, 법경제학 3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회차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개개인 간에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은 정부의 디폴트 룰보다 우선시 되지만 이 개개인 간의 계약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개인 간의 자유의사로 맺은 계약을 강제하겠다는 약속의 예외를 두어서 개인 간의 계약이라도 이를 시행하지 않도록 오히려 막는 그런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utual mistake about fact or identity 두 가지입니다. 한국어로는 쌍방착오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아닐 거예요. 이게 미국의 어디 정말 다코타주나 몬태나주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산이 있고 그 산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의 소유자는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떨어진, 여기 가려면은 한 이틀이 걸려야 되는 깊은 산속인데 이틀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김 씨고, 그 김 씨가 자기 동네에 사는 이 씨에게 이 산을 매각합니다. 그래서 김 씨와 이 씨가 이 산을 서로 매매하는데 둘 모두 현재 사는 곳이 그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이틀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둘은 이 산도 와서 확인을 했고 이 씨가 만족을 해서 김 씨에게 샀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이 산을 살 때 김 씨에게 이미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는 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필요하다. 자기는 목재업자라서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그 나무를 베어서 자기가 팔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김 씨의 산을 사는 거다. 그리고 김 씨는 그거 아주 마침 잘 됐습니다. 우리 산이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사실은 다른 것을 쓸 수가 없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산에 나무 하나만은 정말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나무를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베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둘이 이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법적으로 처리하고 돈도 받고 돈도 주고 해서 매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한 3월쯤 가서 보고 5월에 이제 그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산에 가서 보고. 그런데 5월에 맺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씨가 이제 나무를 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보니까 그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3월에 갔다 온 다음에 4월 중순쯤에 그 부근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이게 워낙 외진 곳이라서 불이 나서 타버린 곳조차 사람들이 한참 동안 모르다가 이 불이 무슨 운석이 떨어져서 났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무를 얻기 위해서 이 씨가 김 씨에게 돈을 주고 5월 달에 이 산을 구입을 했는데 이미 4월에 이 산에는 나무가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계약서에도 분명히 써 있는데 나무를 벌채하기 위해서 이 산을 산다라고 써 있고요. 이게 쌍방차고 곳이 김 씨가 나무가 다 불탄 걸 알았는데도 판 그런 거면 이제 김 씨가 속이고 판 거지만, 김 씨도 3월에 가보고 이 씨한테 여기 나무들 다 있죠? 그 나무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100여 년, 200년 동안 있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 씨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팔았고, 이 씨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샀으나, 사실은 그 산에는 나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김 씨도 나무가 있다고 착각을 했고 이 씨도 그 사는 시점에 나무가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양쪽이 모두 착각에 근거하여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중고차를 판다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고 자기는 제네시스 신차인 줄 알고 그 집 앞에 있는 구입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있는 20년 된 소나타를 1,000만 원에 판 거였다라고 하면, 파는 사람은 제네시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소나타로 착각을 해서 둘 다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정한 겁니다. 아, 내가 이거를 중고차라고 그랬지 제네시스가 아니고 소나타라고 명백히 안 했고 나는 정말 이게 소나타라고 만약에 이거를 소나타를 팔면서 속여갖고 제네시스라고 했으면 모르겠으나 그건 증거가 없고요. 나는 정말 제네시스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나는 정말 소나타를 팔려고 했다. 라고 하면 아, 우리 둘이 서로 착각을 했네요. 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양쪽 다 자기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즉 상대방에게 확실히 이해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한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물론 김 씨는 돈을 돌려주고 싶지 않을 것이고 1,000만 원의 소나타를 팔았다고 생각하는 그 중고차 주인도 돈을 돌려주고 싶지 않았겠지만 둘다 상대방도 착오를 했고 자기도 착오를 했다고 인정한 상태에서는 그 계약서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1964년에 있었는데 레플즈하고 위헬하우스라고 읽나요? 저도 이제 발음을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원고 피고 싸웠던 사람을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어떤 케이스였냐면 인도에서 출발하는 피어리스라는 배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거 영국에서 어떤 상인이 인도에서 피어리스라는 배가 곧 출항을 하는데 금년에 그 배에 내 면화를 당신의 면화를 실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상인이 인도에 있는 목화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목화를 사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은 목화를 뭐 아무 때나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피어리스라는 배에 실어서 내게 보내준다면 내가 그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피어리스가 10월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니까 10월에 출발했으면 한 달이면 오는데 아무리 11월, 12월이 돼도 안 와요. 그래갖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알아봤더니 이 배가 12월에 출발한 거였어요. 아니 10월에 출발한 피어리스가 이제 영국 항구에 도착해서 가서 내 목화 주세요 그랬더니 피어리스라는 그 배의 선장이 무슨 목화요? 우리 배는 목화를 하나도 실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인도에 전화해서 아니 피어리스에 왜 안 실었냐 그랬더니 아니 피어리스가 지금 떠난 지 며칠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영국에 도착합니까? 우리 분명히 실었습니다. 아니 며칠밖에 안 되다니요. 지금 10월에 떠나갖고 지금 12월에 우리 여기 도착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10월에 떠나다니요. 지금 12월 초에 제가 분명히 피어리스에 목화를 실어서 영국으로 보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인도에서 출발해서 영국을 하는 피어리스라는 똑같은 이름의 배가 두 척이나 있었고 하필이면 그 해에 한 척은 10월에 출발, 한 척은 12월에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받는 영국 상인은 10월 피어리스를 얘기했고 보내는 인도 상인은 12월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또 쌍방착오죠. 무슨 한 명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그냥 계약서에 정확히 언제 출발하고 선주가 누구고 이런 거를 적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둘이 명확히 적지 않아서 생긴 애매한 부분인 거죠. 어쨌든 둘 다 나름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영국 상인은 10월 피어리스, 인도 상인은 12월 피어리스. 하필이면 이런 이름이 똑같은 배를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이건 무슨 공무원의 잘못인가요? 어쨌든 간에 둘이 쌍방이 착오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쌍방착오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결론을 판사가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목화를 인도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양쪽이 다 계약을 무효로 하기에는 목화가 이미 영국에 도착을 해버린 상태겠죠. 근데 반면에 영국 상인은 너무 늦게 받아서 그 가치가 하락했고 인도 상인은 자기는 분명히 지시대로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뭔가 손해를 양쪽을 나누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이 쌍방착오고 지금 저도 생각해보니까 쌍방착오면 계약이 무효화가 되는데 무효가 되면 이 경우에는 인도 상인이 상당히 손해를 받겠다는 생각은 무효화는 누가 책임질까요? 이거 한번 제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레플즈 대 위첼하우스라고 치면 위첼하우스라고 하겠네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이 구글에 나올 겁니다. 자, 쌍방착오는 그래서 그냥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양쪽 다 모르고 한 거니까. 자연히 그 다음에 이제 따르는 것이 unilateral mistake, 일방착오겠죠. 그래서 한쪽은 착각했는데 한쪽은 착각이 아니고 잘 알고 거래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제 미국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와서 해준 얘기인데요. 자기 부모님이 골동품이 아주 많으셨대요. 그래서 방에 가득 쌓아놓고 있었는데 자기는 내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면 저 골동품 중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갔더니 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있던 골동품들 다 어디 갔냐 라고 했더니 어떤 아주 친절하고 정말 잘생긴 젊은이가 와서 아유 이 쓰레기 이거 어떡하세요? 제가 다 치워드릴게요. 제가 가져갈 테니까 괜찮죠? 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손을 꼭 잡고 음료수도 주고 너무 고맙다. 이거 내가 저기 늙어갖고 치울 수도 없는데 이렇게 젊은이가 치워주면 고맙다라고 해서 공짜로 다 줬다는 거죠. 예. 이러면 사실은 이제 그 교수님은 그 안에 몇 개 가치 있는 물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건 아니고 부모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가치 있는 줄 모르고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가져간 사람이 모르고 샀으면 또 모를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골동품 전문가라서 와서 거기에 가치 있는 물건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뭐 아주 거의 공짜인 가격에 그거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저도 들은 바가 많이 있는데요. 뭐 시골에 개 밥그릇으로 이제 할머니가 쓰고 있는 이런 그릇이 있는데 지나가던 골동품 상인이 보니까 이게 고려청자를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아유 우리 개밥 그릇 이거 저도 이런 거 하나 필요한데 할머니 이거 한 뭐 제가 10,000원에 살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아유 그걸 10,000원에 사 그까짓 걸 개밥 그릇을 그냥 거저도 주는데 그런데 그 골동품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꼭 10,000원 드리고 싶어서요. 10,000원 주고 또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개밥 그릇도 사주고 할머니 너무 좋아하시고 그걸 갖고 왔는데 나중에 할머니 아들이 보니까 그게 막 그 골동품이라고 신문에 나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럼 할머니 아들은 너무 억울하겠죠. 그 고려청자가 10억짜리인데 그걸 단돈 10,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할머니와 할머니 아들이 그거 내놔라. 우리는 그 고려청자인 줄 몰랐다라고 해도 그걸 사간 전문가는 그게 고려청자 10억짜리인 줄 알았고 판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이건 쌍방이 아니라 일방착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계약 시점에 착각을 했으면 무효화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착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할머니하고 할머니 아들은 그 고려청자를 가치를 모르고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죠. 보나마나 개가 이렇게 뒤집어 엎다가 곧 고려청자는 부서져 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위기에 있었는데 이 골동품 전문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이 그냥 보통 가치 없는 도자기고 무엇이 고려청자인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알기까지 공부를 엄청 한 거고요. 그리고 발품을 엄청 팔아서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골동품들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고 오랜 시간 시골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런 숨은 고려청자를 찾아서 무슨 문화재 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려는 거죠. 즉 그래서 10억짜리를 10,000원에 사는 거야말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노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무슨 정치가가 무슨 뭐 어떤 땅값이 오르는 걸 자기만 정보를 갖고 한다면 그건 문제지만 이거는 그렇게 투자를 한 사람만 알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게 비리도 아니고 공부해서 자기가 알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고 시골을 뒤지고 다니지 않아서 많은 고려청자 2조 백자가 개밥그릇으로 쓰이다가 깨져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 골동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장려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우리의 문화재를 찾아내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활동은 확실히 장려돼야 되고, 이 할머니가 10,000원에 계약을 하고 이 물건을 판 것 자체는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다음은 레이들러 앤 오르간이라고 1815년 미국 남북전쟁은 아니고요. 그 훨씬 전에 미국이 영국과 전쟁할 때 뉴올리안즈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방착오의 케이스인데요. 아마 레이들로하고 오르간이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그 당시에 뉴올리안즈에 둘 다 살고 있었는데, 뉴올리안즈는 미국에서 목화를 재배해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유명한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 항구를 미국과 전쟁이 벌어져서 이 뉴올리안즈 항구를 봉쇄했어요. 영국의 해군이 세잖아요. 그래서 뉴올리안즈에서 배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해군과 미국군이 이 뉴올리안즈 항에서 막 싸우는 바람에 뉴올리안즈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로 보내려고 쌓아놨던 그 많은 목화가 아무데도 보내지 못하고 창고에서 그냥 1년간 막 쌓아놓고 썩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 목화는 비싼 물건인데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창고비만 들고, 정말 미국에서는 공장이 없어서 이 목화를 가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안 되는 바람에 목화 값이 거의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갈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보통 100달러짜리가 이제 1달러에도 다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 한 명이, 아마 그게 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이 맨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밤늦게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술집에 거기에 군인들이 와서 수근수근 옆방에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군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제 모레면, 며칠 후면 영국군이 철수할 거고 항구가 이제 다 열릴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정말 고급 정보고 군인 중에 아주 장군급만 하는 건데, 하필이면 그 장군들이 그 술집에 와서 방에 모여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거기 쓰러져 있던 이 술주정뱅이가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동네에 있는 모든 목화를, 원래 뭐 예를 들어서 100불 줘야 되는 목화를 다 1달러에 삽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항구가 열리니까 또 영국에 있는 공장들은 지금 목화가 안 들어와서 안달이 나니까 100달러짜리를 막 200달러에 사겠다고 담벼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100달러짜리를 1달러에 사서 그걸 또 200달러에 판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었고, 사실 이 목화 주인들은 내가 그냥 한 일주일만 참았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항구가 열린다는 걸 모르고 그냥 싼 값에 파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 계약을 무효로 해주세요. 내가 1달러에 판 거를 무효로 해주세요라고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방착오는 맞지만 판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뭐 골동품처럼 열심히 몇 년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저 운이 좋아서 술집에서 엎어져 자고 있다가 이야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려한다고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뭐 사람들이 빨리 정보를 얻어갖고 뭐 그걸 한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술 먹고 넘어져 있다가 운이 좋아서 된 거를 우리가 장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그 확실한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 이건 일방착오이지만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Safety Information에 대한 예입니다. 안전 관련 정보인데요.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여러분 자동차가 침수됐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팔면서, 또는 자동차가 사고가 2번 났었어요.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나요? 정답은 묻지 않으면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즉, 제가 한승 교수가 중고차를 파는데 큰 사고가 2번 있었다. 그걸 사는 사람에게 그나저나 제 차는 큰 사고 2번이 났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혹시 이 차 예전에 사고 났나요? 하면 그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묻지 않아도 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브데 슐레마이어라고 1960년에 있었던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한 사람이 자기 집을 파는데, 그래서 이 집을 얼마에 다른 사람이 사기로 했는데, A가 팔고 B가 사기로 했는데, 그 A가 자기 집을 이제 팔고 잔금을 하기 직전에 자기 집에 흰개미를 발견했어요. 이게 나무집에 흰개미가 있으면 집이 크게 데미지를 얻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 흰개미를 퇴치해야 되는데, 흰개미를 퇴치하려면 집 전체를 아마 비닐 같은 걸로 싸고 그 안에 흰개미 약을 한참 동안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집을 열어놓으면 흰개미가 또 그 흰개미 약이 날아가서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정말 꼼꼼하게 비닐로 다 밀폐시켜 놓고 그 안에 흰개미 그 약을 막 하고, 그때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정도로 독한 약이고요. 그거를 하려면, 그 흰개미를 퇴치하려면 돈이 엄청 들죠. 그리고 퇴치되더라도 집이 참 많이 훼손되고, 흰개미가 기둥을 다 갉아먹으면 집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대한 일인데, 이 흰개미를 발견했는데, 뭐 당연히 사는 사람 B가 흰개미 있냐고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묻지 않았는데 내가 알려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B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살다 보니까 흰개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앞에 전 주인인 A가 자기한테 집을 팔기 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이게 흰개미냐고 물어본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물론 이 전 주인은, 아니 뭐 자동차도 팔 때 상대방이 묻지 않으면 자기 불리한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집을 파는데 흰개미가 있다는 거를 저 사람이 안 물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판결은 이때 이 집을 매매한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다시 A는 B에게 돈을 주고 B는 그 돈을 돌려받고 집을 사지 말아라 라고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자동차와 이거는 무슨 차이냐? 자동차는 뭐 경제학자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A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걸 알리지 않고 B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B는 손해고 A는 자기가 받을 돈보다 좀 더 받았겠죠. 그런데 자동차 두 번 사고 났는데 그거를 알리면, 그럼 그 사고 난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사고 난 건 끝이잖아요. 그리고 B가 손해 본 만큼 A가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정부가 하면 괜히 뭐 이런 것도 안 알려줬어요, 저런 것도 안 알려줬어요라고 해서 자동차 판 다음에 소송만 계속 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국부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파는 사람 의무로 하면 소송만 늘어나서 오히려 거래 비용이 더 생길 거다라는 판단에서 필요 없는 건데요. 집은 예외인 게, 자동차는 두 번 고장나면 끝이지만 흰개미는 살아있는 동물이거든요. A가 발견했을 때 바로 흰개미 전문가를 불러서 퇴치를 했다면 아마 흰개미의 피해가 줄고 기둥이 10개 썩을 거 2개만 썩은 상태에서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A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B한테 파는 바람에 B가 이것을 흰개미를 발견하는데 다시 한 두어 달이 걸렸고, 그 두어 달 동안 흰개미는 기둥을 2개, 3개, 4개 훨씬 더 많이 갉아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을 흰개미를 퇴치하더라도 집 수리 비용이 훨씬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알리지 않았을 때 피해액이, 사회 전체의 피해액이 커지는 경우, 흰개미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묻지 않아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그 다음에는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는 당연히 정보를 잘못 줬기 때문에 무효가 되죠. 앞에 우리가 메뚜기를 잡는 확실한 도구라고 해놓고 벽돌 2개 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사기에 해당되고 그 돈을 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요. Contract of Adhesion이라고 부합 계약입니다. 부합 계약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컴퓨터를 살 때, 이거 사양이 이런데 좀 깎아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집에 들어갈 때, 이거 무슨 보증금 얼마 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그 신랑이, 그러니까 이렇게 딜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바게닝,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조정 과정을 할 수 없도록 팔 때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옵니다. 이거는 이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이 아파트에 세를 들어오려면 보증금 얼마를 내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얼마고요. 그 다음에 뭐 관리비는 얼마를 내야 되고요. 이걸 딱 만들어 놓고 이걸 그대로 받든지 아니면 나가세요. 아니 저기 좀 보증금을 올리고 집세를 약간 내리면 안 되나요? 뭐 저는 보증금 올릴 수 있거든요. 대신 집세가 너무 비싸. 또는 저는 보증금을 내리고 집세를 매달 좀 더 내면 안 되나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요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뭐 조금 너무 그 딱딱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거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위험이 뭐냐면 이런 경우에 그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사실은 그 아파트 1동에 사는 사람이 나는 이거 월세 100만 원 받아야 돼. 근데 2동에 사는 사람이 나는 90만 원 줄게 우리한테 오세요라고 해서 가격을 서로 깎을 수도 있고 이 아파트에 세들려는 사람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담합을 해서 우리 요 표준 계약서대로만 하자. 나는 100만 원, 넌 90만 원 이러면 내려가니까 우리 모두 다 120만 원으로 하자. 120만 원에 주든지 주지 말자라고 해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데 이 가격을 올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이 표준 계약서 이외에는 집세를 받지 말자, 세를 주지 말자라고 하면 100만 원, 90만 원짜리 월세의 값이 담에 비해서 다 120만 원, 13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서로 만나서 조건을 조정하고 하는 협상 과정을 일방적으로 표준계약서라는 것으로 이렇게 못 박아갖고 싫으면 가세요. 이거밖에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담합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그 강제로 인해서 이 계약서대로 하든지 말든지라고 해서 작성된 계약서는 상황에 따라서 무효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계약 쪽이 지금까지 34번째 법경제약 강의였습니다.